옛날에는 선비들이 벼슬길에 오르려면 한양에서 치르는 대과시험에 합격해야 했다. 몇 년에 한 번씩 대과시험을 치르는데 뽑는 사람은 적고 시험을 보려는 사람은 무수하게 많아서 대과 급제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때 시골 마을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가진 돈은 많지 않지만 머리는 좋은 데다 부지런히 공부해서 상당한 실력을 갖추었다. 선비는 이만하면 충분히 과거에 급제하리라고 기대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시험을 볼 때마다 보기 좋게 납방을 하고 말았다. 그렇게 나이 40을 넘기고 보니 집안 살림이 말이 아니었다. 아내가 쌍일을 해서 겨우 끼니를 이어갔지만 그렇게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어느덧 다시 대과시험이 다가왔다. 선비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마음 먹고서 길 떠날 차비를 했다. 집안에 돈량이 하나도 없는지라 아내가 삼단 같은 머리채를 뚝 잘라다가 장에 팔아서 노잣돈을 마련해 주었다. 미안하오.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급제하고 오리다. 부디 잘 다녀오세요. 선비는 마음을 단단히 다잡으며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났다. 이번에는 다시 과거 시험에 떨어지면 아예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선비는 수많은 다른 응시자와 함께 과거장에 들어갔다. 하지만 문자를 받아든 순간 갑자기 눈앞이 어질어질해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겨우 정신을 수습해서 답을 써내기는 했지만 평소에 가지고 있는 실력에 반도 발휘하지 못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결과는 또 낙방이었다. 아, 나는 안 돼. 이제 무슨 낯으로 아내를 볼꼬. 선비는 어두워지자 조용히 남산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산기슭에 다다른 선비는 소나무에 끈을 매달아 놓고는 길게 탄식을 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고 마는구나. 그때였다. 선비가 막 끈에다 목을 매달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누가 달려와서 그를 확 붙잡았다. 그리고 그 뒤로 어떤 점잖은 양반 하나가 다가왔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오? 그냥 놔두십시오. 그러지 말고 왜 이러는지 사연이나 말해보구려. 양반이 그렇게 묻자 선비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자신의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았다. 그러니 내가 아내를 어찌 다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깨끗이 죽느니만 못합니다. 그러자 묵묵히 그 말을 듣고 있던 양반이 이상한 말을 꺼내는 것이었다. 죽기는 아직 이릅니다. 내가 들으니 임금님이 특별히 알성시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걸 한번 보시구려. 그건 금시 초문인데요. 내일 날이 밝으면 알게 될 geb니다. 그런데 아마 그 시험의 답이 솔개연이라지요. 아무튼 내일 꼭 시험을 보시구려. 다음날 날이 밝자 과연 뜻하지 않은 방이 나붙었다. 대왕께서 이번 대가에 아깝게 납방한 인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알성시를 보이신다 하니 선비들은 많이 참여하시오. 소식을 들은 선비들은 하나둘 과거 시험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전날 목을 매달아 죽으려 했던 선비도 신기하게 여기면서 시험장으로 들어갔다. 선비들은 순번대로 한 명씩 어전으로 들어가서 임금이 내리는 시험을 치렀다. 다들 기대를 품은 표정으로 들어갔으나 나올 때는 모두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다. 도저히 답을 알 수 없는 문제라고 혀를 내둘렀다. 선비는 마음속으로 솔개연, 솔개연 소리를 외면서 순서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차례가 되어 안으로 들어갔다. 자, 이게 무슨 글자인지 맞춰보아라. 고개를 들어 임금님을 바라본 선비는 그만 깜짝 놀랐다. 어제 남산 기슭에서 만났던 양반이 거기 앉아있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그는 임금이 자기를 위해 시험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임금이 내보인 종이에는 낯선 글자 하나가 씌어져 있었다. 한자 한 개 써놓았는데 근래에 아무도 쓰지 않는 옛날식 글자체로 써놓은지라 아무도 알 턱이 없었다. 하지만 선비는 달랐다. 전날 벌써 답을 들었으니 말이다. 선비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솔개연을 말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갑자기 머리에 꽉 막히면서 솔개란 말이 떠오르지가 않은 것이었다. 그게 무슨 연이란 말이냐? 그게 그게 임금이 불어 시간을 주었지만 한 번 막힌 머리가 열리지 않았다. 자, 빨리 말해라. 그게 뱅뱅.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다. 뱅뱅이 연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혀를 ጭጭ하면서 말했다. 에이, 안 되겠다. 낙방! 선비는 보기 좋게 낙방하고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밖으로 나왔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머리가 확 뚫리면서 솔개란 말이 딱 떠오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다른 사람이 불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선비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불려 들어가는 사람을 붙들었다. 보시오, 들어가시거든 솔개언이라고 답하시오. 그게 답입니다. 나는 갑자기 솔개란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뱅뱅이언이라고 했지 뭐요. 당신이라도 합격하시구려. 그러자 그 사람은 선비를 한번 쓱 쳐다보고서 안으로 들어갔다. 자, 이게 무슨 글자인고? 임금이 글자를 내밀자 시험 보러 들어간 사람이 임금께 되물었다. 한양말로 대답하오리까? 시골말로 하오리까? 그러자 임금이 말했다. 한양말도 있고 시골말도 있단 말이냐? 그럼 둘 다 말해봐라. 예, 그 글자는 한양말로는 솔개연이라고 하고 시골말로는 뱅뱅이연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무릎을 탁 치더니 신하들한테 말했다. 여봐라, 그럼 아까 그 선비도 맞는 게 아니냐? 어서 가서 그 선비를 데려와라. 막 남산을 향해 출발하려 하고 있던 시골 선비가 영문도 모르고 임금 앞으로 이끌려 들어갔다. 이번 시험에는 그대들 둘이 공동으로 급제하였다. 앞으로 짐을 잘 볼필하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두 선비는 함께 벼슬길에 나아가 집안을 일켰다고 한다. 머리를 잘라 팔았던 아내는 대갓집 안주인이 되었다. 옛날 한마을에 홀어머니가 아들 둘 키우다가 아들 작아가는 것도 못 보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두 형제가 어머니의 시신을 붙들고 한참을 울다가 어머니 묘자리에 생각이 미쳤다. 어머니 묘를 좋은 곳에 써야 할 텐데. 큰아들이 걱정을 하자 작은아들이 나서서 말했다. 걱정 마세요, 형님. 내가 꼭 좋은 자리를 찾아서 어머니를 묻어드리겠습니다. 작은아들은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어머니의 시신을 짊어지고 길을 나섰다. 며칠을 가다가 어느 날 이상한 산길로 접어들어 길을 잃었는데 날이 저물고 말았다. 막막해서 잠시 앉아 사방을 둘러보니 한쪽에 깜빡깜빡 불빛이 보였다. 작은아들이 어머니 시신을 진 채로 얼른 찾아가 보니 자그만 오두막집이었다. 여보세요? 주인 양반 계십니까? 그러자 문도 열리지 않는 채 안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짐승일랑 썩 물러가고 사람일랑 들어오. 문을 열고서 방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니 웬 처녀가 깨끗한 방 안에 책상 하나를 놓고서 훌훌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바깥에 두고 온 것은 뭔가요? 내다보지 않고서 그렇게 말을 하자 작은 아들은 깜짝 놀라 말을 했다. 그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묘자리를 좋은 데 써볼까 해서 짊어지고 다니는 중이지요. 저녁은 드셨나요? 안 먹었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대추 3개와 밤 3개를 꺼내주면서 저녁이니 먹으라고 했다. 처녀가 불현듯 말을 붙였다. 당신 나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려오? 내가 어머니 묘자리를 좋은 데 봐드릴 테니 내 말 믿고 따라오시겠소? 그러지요. 내 말을 잘 들으세요. 내일 새벽날이 밝거든 어머니를 짊어지고 저 아래에 내려가 큰 길로 가세요. 길을 따라서 한참 가다 보면 시퍼런 연못이 있는데 어머니의 시신을 그 물속에 첨벙 빠뜨린 뒤 뒤돌아보지 말고 오세요. 뒤를 돌아보면 죽게 되니 조심하세요. 다음날 새벽이 밝아오자 작은 아들은 어머니를 짊어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 큰 길을 찾았다. 길을 따라 한참 가다 보니
과연 시퍼런 연못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시신을 물속에 넣는다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이미 약속한 일인지라 눈을 찌끈 감고서 연못 속에 시신을 첨벙 던졌다. 그러자 갑자기 물속에서 "이게 웬 놈이냐?" 하는 호령과 함께 어떤 떡거머리 총각이 나와서 작은 아들을 쫓아오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갖가지 소리를 내며 뒤를 쫓아왔지만 작은 아들은 모르는 척 눈을 지끈 감고서 돌아보지도 않고 처녀가 있는 집으로 달려왔다. 잘했어요. 처녀는 다시 아침밥으로 총각에게 밤 3개와 대추 3개를 주었다. 이걸 먹고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작은 아들이 음식을 다 먹고 나자 처녀는 편지 하나를 써서 주머니에 넣어주고는 또 은가위 하나를 종이에 싸서 내밀었다. 이 가위를 짊어지고 아랫동네에 가서 김장자를 찾으세요. 그 집에 찾아가서 이 은가위를 사라고 하면 뭔가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그러거든 그 편지를 내놓으세요. 작은 아들은 처녀와 하직한 다음 산으로 내려와 아랫동네 김장자 댁을 찾아갔다. 교십니까? 이 은가위를 사지 않겠소? 그 집에서 웬 젊은이가 나왔다가 은가위를 보고 깜짝 놀라 작은 아들을 붙잡아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어머니 아버지 이리 좀 나와보세요. 이 사람이 누님의 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내가 나와서 살펴보더니 아니 이럴 수가. 정말이로구나. 그러고는 총각을 향해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에이 이놈! 내가 우리 딸의 무덤을 파헤쳤구나.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내 놈을 죽여서 우리 딸의 오난을 풀어주리라. 김장자는 당장 하인을 시켜서 작은 아들을 매를 쳐 죽이려고 하였다. 아닙니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놈! 여기 증거가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자 작은 아들이 얼른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내밀었다. 이걸 좀 보십시오. 그건 또 뭐란 말이냐? 김장자가 편지를 받아서 읽어보니 놀랍게도 자신의 딸의 필적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제 제삿날이 되거든 이 사람 데려와서 충문을 읽게 하세요. 이 사람은 저와 삼생의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침 사흘 뒤가 죽은 딸의 제삿날이었다. 그날이 되자 김장자는 반신반의하면서 총각을 처녀의 산소로 데려가서 제물을 차려놓고 충문을 읽게 하였다. 총각이 한참 충문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 무덤을 하얗게 뒤덮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덤이 두 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처녀가 걸어 나와 총각의 손목을 잡았다. 내 말대로 하셨군요. 당신이 저희 저승의 집으로 찾아온 덕에 우리가 인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그 모습을 보고 김장자 가족이 다가와서 두 사람을 안고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작은 아들은 무덤 속에서 살아나온 처녀와 혼인한 다음 장자집 살림을 나눠받아 잘 살게 되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생활이었으나 작은 아들의 얼굴에는 항상 한 줄기 수심이 깃들어 있었다. 여보, 당신의 얼굴에 수심이 어려 사라지지 않으니 웬일입니까? 아내가 그렇게 묻자 남자가 말했다. 실은 어머니가 마음에 걸려서 그런다오. 물속에 어머니를 집어넣는 것이 생각할수록 죄송하고 한이 되는군요. 그러자 아내가 뜻밖의 말을 했다. 그렇다면 어머니를 한번 만나보시렵니까? 어머니를 뵐 수 있다고요? 그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리다. 그러시려면 적덕을 하셔야만 합니다. 네,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내는 남편더러 장에 가서 가지각색의 비단을 떠오도록 했다. 그리고 그 비단으로 바지며 조골이 적상 같은 옷을 손수짓게 했다. 남자는 어머니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옷을 지었다. 그러자 아내는 그 옷을 짊어지고 장에 나가서 거지들에게 나누어주고 거지 옷을 받아서 짊어지고 오라고 했다. 남자는 시키는 대로 장에 나가서 비단 옷을 거지들에게 나눠주었다. 옷이 모자라 제 옷을 벗어주고서 대신 거지 옷을 받아 입었다. 남자가 거지 옷을 한 짐 짊어지고 집에 들어오자 아내가 편지 한 장을 써주면서 저승 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그걸 짊어지고 길을 나서서 큰 길을 따라 한참 가다 보면 전에 못 보던 이상한 길이 보일 겁니다. 그 길을 따라서 곧장 가되 절대 입을 벌리지 말고
기침 한번 크게 하지 말고 숨 한번 크게 쉬지 마세요. 그러면 어머니를 뵐 수 있습니다. 남자는 거지옷을 짊어진 채 아내가 알려준 대로 길을 나섰다. 큰 길을 따라서 한참 가다 보니 왼편에 전에 못 보던 이상한 길이 눈에 띄었다. 그 길로 곧장 걸어가니 어떤 지팡이를 짚은 사람이 남자를 붙잡고 말했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오? 남자는 말없이 편지 하나를 꺼내서 그 사람에게 주었다. 그 사람은 편지를 보고 나더니 남자를 돌아보았다. 그래, 무슨 적덕을 했다는 거지? 남자는 말없이 지게를 가리키자 그 사람은 이거로군. 지게에 있는 거지옷을 받아서 불에 넣어 태우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편지 한 장을 써주었다. 이 편지를 갖고 곧장 가서 12대문을 지나가시오. 벌판 같은 마당에 웬 떡거머리 총각이 마당을 쓸고 있을 테니 그 사람한테 편지를 전하시구려. 남자가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가니 큰 집이 나왔다. 남자가 12대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자 웬 떡거머리 총각이 마당을 쓸다가 앞을 가로막았다. 그 총각은 남자가 내민 편지를 읽어보고는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남자가 떡거머리 총각을 따라 한 곳에 당도하니 어머니가 꽃 속에 편안히 들어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남자가 소리치며 불렀지만 어머니는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다. 그러고 있는데 어떤 새댁이 상에 음식을 잔뜩 차려서 어머니 앞에 갖다 놓더니 남편처럼 보이는 남자와 함께 어머니를 향해 큰절을 올렸다. 왠지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인데 누군지 알 수가 없었다. 자, 이제 됐으니 가시오. 떡거머리 총각은 생각에 잠겨있는 남자를 이끌고 마당으로 나왔다. 12대문을 차례로 지나쳐 첫째 대문을 이르자 떡거머리 총각은 남자를 밖으로 획 떠밀었다. 순간 남자는 어둑하니 정신을 잃고 말았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머니의 시신을 집어넣었던 시퍼런 연못 옆에 쓰러져 있었다. 남자가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말했다. 어머니를 만나 뵈었나요? 봤어요. 잘 계시던가요? 잘 살고 계십디다. 그럼 됐어요. 하지만 남자는 엉뚱한 얘기를 꺼냈다. 그런데 갑자기 형님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구려. 형님한테 다녀오게 해줘. 보고 싶으면 다녀오셔야지요. 어쩌겠어요. 남자는 아내한테 노자를 받아서 옛날에 살던 고향으로 형님을 찾아갔다. 고향집에 도착해보니 그 사이에 형 또한 아내를 얻어서 함께 살고 있었다. 형 내외는 죽은 사람이 살아온 듯 동생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작은 아들은 형 부부와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저승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온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형 부부가 날짜를 꼽아보더니 깜짝 놀라 말했다. 그날이면 바로 우리가 어머니 제사를 올린 날일걸? 그러자 동생 또한 깜짝 놀라서 무릎을 치며 말했다. 그랬군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형님과 형수님이었군요. 이런 신기한 일이 있나. 어쨌든 내 덕에 어머니가 좋은 곳에 가셨으니 정말 잘된 일이야. 형님 말씀이 맞아요. 형제는 얼굴을 마주보면서 한박 웃음을 지었다. 그 두 형제의 가족은 서로 자주 왕래하고 어머니 제사를 잘 모시면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한다.